안녕하세요, 올가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이 왜 기축통화국이 될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애초에 중국 스스로가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금융상품 도구함 시리즈에서 달러 기축통화를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트리핀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또 다른 용어는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용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시작해서 중국 시리즈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주차부터 6주차에 걸쳐서 계속 중국을 다뤄오고 있고, 대충 오늘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자유로운 자본이동, 고정환율 제도,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택지 A를 이제 선택해서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을 채택한다 해보겠습니다. 자본이동을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해외의 금리 수준과 자국의 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와 고정환율제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고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자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B를 선택하고 있으면은 고정환율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결을 하면서 미국과 금리차가 계속 나니까 환율이 1300대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환율도 더 오르겠죠. 그 다음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도 가져가는 선택지 C를 택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자본이동을 강도 높게 규제를 하고 있죠.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쓰지 않으면 바보 같은 일이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가져가는 선택지 B를 택하고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하죠. 그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기축통화가 이제 해외 수요로 인해서 무역적인 펀더멘탈, 그런 체력보다 계속해서 고평가되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의 주제는 이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시각에서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도대체 왜 굳이 사우디와 유가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진핑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기축통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달러의 지위를 넘보기보다는 엔화 정도의 위치를 목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중에 59%가 미국 달러, 20%는 유로화, 5.5%가 엔화, 5%가 파운드화, 2.5%가 위안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화가 아마도 5에서 10% 정도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기축통화가 되고 싶진 않으면서 엔화 정도의 위치는 가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절대로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설명은 아니고 또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자인가 MMT를 따르는가에 따라서도 이견과 비판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우 단순화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1만 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용되는 화폐도 100만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국가에서 물건 하나는 대략 화폐 100장의 거래가 되겠죠. 이제 벨리 AI 플랫폼에서 글로벌 매크로 훈련 과정 들으신 분들은 이제 통화 속도와 통화 승수 개념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무시하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화폐를 5만 장 더 찍어냅니다. 그러면 물건 하나당 대략 화폐 105장의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물 경제도 이제 성장을 해서 거래되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가 1만 50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건 하나당 여전히 화폐 100장의 거래가 되겠죠.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을 다르게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래된 실물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성장과 비례해서 돈을 찍는다면 인플레이션 없이 화폐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조폐공사도 저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게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에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1만 개이고 화폐가 100만 장인 상태에서 갑자기 국가에 있는 어떤 재화 서비스가 2만 개로 2배로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 없이 화폐 발행량을 2배로 늘릴 수도 있겠죠. 화폐를 100만 장 더 찍어내서 총 200만 장의 어떤 화폐가
돌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된 가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감안하시고요. 근데 물론 이제 국가에 있는 재화 서비스가 갑자기 1만 개에서 2만 개가 될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국내에 있는 재화 서비스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의 재화 서비스에 이 A 국가의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A 국가의 재화 서비스는 1만 개고 화폐가 100만 장인 상태인데 비슷하게 B 국가의 어떤 재화가 1만 개 정도 거래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 화폐를 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A 국가는 이 A 화폐 100만 장을 인플레이션 없이 더 찍어낼 수 있겠죠. 그 화폐는 이제 B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굉장히 비약이 심한 단순화된 가정이지만 여기서 A 국가가 미국이고 B 국가는 기타 비기축통화국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은 강대한 군사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원유 및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 성공했고 원유 시장 자체는 이제 전 세계 무역 거래의 6%밖에 안 되지만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원유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상품들을 포함하면 14%에 이르고 원자재 시장까지 확대하면 20%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점유율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너지 시장이라는 부문이 각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요충지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개입하고 90년대 걸프전, 2000년대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이권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해외에서 위안화 수요가 일정 수준 생기게 되면 위안화를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1년에 소비하는 원유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10%가량인데요. 중국 GDP의 거의 1.5%가 됩니다. 원유 관련 상품들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3-4%까지 갈 수도 있죠. 그 말은 중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원유 및 관련 상품들의 위안화 결제를 허락받는다면 최대 GDP의 3-4%에 달하는 지출을 공짜로 종이를 찍어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다뤘지만 중국이 현재 매우 절실한 것은 유동성이죠. 그리고 지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양적 긴축을 멈춰주는 것인데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트 하에서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위안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 국내 유동성 문제를 일정 수준 완화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필두로 여러 창구가 차단되어 버리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을 본 입장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 없이 사우디와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의 문제는 사우디가 중국에게 받은 위안화를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사우디에게 원유를 사면서 위안화를 주었는데 사우디가 그 위안화로 중국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안보 측면에서 이제 달러의 어떤 의존도를 낮춘다는 이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아까 전에 A 국가와 B 국가의 그런 예시에서 보았던 인플레 없이 정부 지출, 그렇게 화폐 발행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은 굉장히 축소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A 국가에 물건이 1만 개, 이제 화폐가 100만 장이 있어서 물건 한 개당 화폐가 100장이에요. 근데 B 국가가 이제 무역을 위해서 1만 개의 물건을 생산해 놨고 A 국가 화폐를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럼 A 국가는 당장 화폐 100만 장을 발행해서 B국가 물건 1만 개를 사올 수가 있겠죠. 그럼 A국가 국민들은 총 물건 2만 개의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1만 개이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100만 장이니까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B국가에서 받은 요 수출 대금 100만 장을 전부 A국가의 물건을 사는 데 쓴다면 어떨까요? A국가의 물건 1만 개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 있던 화폐 100만 장과 B국가가 가지고 있던 화폐 100만 장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A국가 자국 내에 어떤 물건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A국가, B국가의 비유를 하면서 너무 여러 경제학적 베이스를 무시한 엄밀하지 못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속이 편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비유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결국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A국가가 정말로 해외 A국가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서 공짜로 화폐를 찍어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A국가의 화폐가 B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상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에서의 이점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달러를 찍어내서 무역 적자를 내면서 해외 물건을 사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달러가 해외에서 이제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이지
미국의 물건을 사거나 미국 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독일과 일본과 사우디에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 세계에 공급한 달러가 도로 미국 국내의 상품과 서비스를 산다고 돌아오지 않도록 그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들고 있게 되면 그만큼의 달러가 에어포켓 느낌으로 이제 해외에서 존재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그만큼의 달러를 공짜로 찍어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담으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최근에 크립토 시장도 어느 정도 달러를 이제 찍을 수 있는 에어포켓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일부 크립토, 특히 스테이블 코인들은 심지어 그 담보로 미국 국채를 사면서 그런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생태계에 완연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당면한 과제는 세계 경제 규모 대비해서 그 에어포켓의 사이즈가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이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코비드 때 달러를 주구장창 찍어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자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달러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이해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유 순수출국으로 변모함으로써 예전엔 중동에 쓰던 그런 막대한 군비가 원유 안보도 지키면서 달러 기축통화 지위도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오는 군비 지출이었는데 이제는 원유의 안보 측면이 필요가 없으니까 슬슬 중동에서는 발을 빼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리쇼어링을 통해서 국내 제조업 기반도 다시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중국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중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고 싶어 할 리가 없겠죠. 유동성 문제도 있고 자본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환율도 조작하고 있고 정부 통계마저 투명하지 않은데 당연히 중국 국채보다는 미국 같은 곳에 국채를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 사우디와 타결한 원유의 위안화 결제는 사실상 그 효과가 반쪽짜리입니다. 달러의 소나기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는 그런 안보 측면에서의 이점은 좀 있더라도 통화의 국제화에서 생겨나는 추가적인 화폐 발행과 유동성 확보의 측면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받아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국가로서의 신용도, 위상,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의 독재 정치죠. 적어도 마오쩌둥 이후에서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일당 독재이긴 했지만 당 내부에서 다양성이 존재했고 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합치했습니다. 물론 부정부패는 있었지만 그래도 당 차원에서 뭔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하긴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일당 독재가 이제 1인 독재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의 이익과 독재자의 사익 간에 상충이 생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 보통 독재자들은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선택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게 뼈저리게 드러났던 것이 저는 2022년 올림픽 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2008년도에 북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칭화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해외 외신들이 정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물이 잘 어우러지는 거리, 활기찬 청년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포용성, 국제사회에 대한 열린 태도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은 다들 어떠셨나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은커녕 어디 제3세계 후진국도 이런 치졸한 짓은 안 벌이는데 온갖 시비 다툼과 반칙, 심판 매수, 그리고 자국 국뽕으로 얼룩져서 모든 국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논란을 찾아보면 요 정도 나옵니다. 블루스크린, 나이 속인 의혹, 티벳 문제 정도. 근데 2022년은 어떤가요? 수십 개의 논란들이 나오죠. 14년 동안 중국이 그렇게까지 후퇴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중국은 2008년도에 비해서 크게 성장했지만 2022년에는 올림픽이란 이벤트에 국가적 초점이 변한 것이죠. 2008년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2년에는 해외가 무슨 생각을 하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망가지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중국 인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국뽕을 고취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 무례하게 굴고 반칙을 일삼더라도 중국의 순위가 미국보다 높아야 했죠. 그리고 간발의 차로 미국을 이기는 데 성공을 하죠. 어쨌든 요지는 이겁니다. 1인 독재는 일당 독재보다 훨씬 더 유연함이 적고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1인 독재를 유지하기가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은 기축통화는커녕 위안화 국제화에도 이대로라면 처절하게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과 홍콩과 티벳과 위구르에도 언젠가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하고 미중 패권 전쟁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관련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과 동남아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리즈를 이제 월가제 채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아니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문가분을 모시고 그 시리즈를 특집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 이후에는 당면한 시황 이야기, 요즘 국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FOMC가 어떻고 그런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려다 잘린 게 있었는데 그건 별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 이제 26주차 때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나 이런 부채 문제 그런 얘기를 좀 너무 암울한 분위기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댓글에서 이제 월가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영상 끄트머리에 조금 하고 말 그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뭔데 주제 넘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뭔가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전 첫 번째는 세상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본인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고 시장도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도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은 결국 초과 수익이 나듯이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본인의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는다면 반드시 일생에서 어떤 큰 기회들이 찾아오고 크게 도약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실력인가? 다양한 스킬 세트는 그때그때 시대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시대에 뒤처지는 스킬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스킬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 자기 개발의 70-80% 이상의 시간은 읽고 쓰는 것에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런 디지털 세대일수록 유튜브 같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입하는 매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은 괜찮은데 특히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바라볼 때 청자인 여러분의 뇌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패시브하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수용하는 것은 에너지가 덜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를 하염없이 보아도 부하가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유튜브 쇼츠나 틱톡처럼 지루하면 빠르게 넘기는 짧은 영상들은 우리의 뇌를 ADHD를 가진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만들죠. 반면에 책의 경우에는 책이란 매체가 거의 그 자리에 정적으로 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읽는다는 행위를 하면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이을 수 있도록 부단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부하가 드는 방식이지만 그게 생각의 근력을 이제 갈고 다듬고 형성을 하게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도 계속 쓰는 연습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문장이라는 형태로 붙잡아 두게 되고 그게 마치 닷의 역할을 해주어서 거기서 더 깊게 내려가고 또 깊게 내려가는 그런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읽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 일주일 한 달은 지루할지 몰라도 3개월만 지나기 시작하면 벌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철없는 시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점잖은 척하지 많이 철이 없는 사람인데 후회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꼽으면 1000가지도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 살면서 단 한 가지 잘한 일을 꼽으려면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이제 써왔다는 것이죠. 전 20년 동안 한 1300편의 어떤 일기를 써왔는데 그렇게 일기를 쓰게 되면 매년 그 이전 해의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서 이때 내 사고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구나 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인 후회와 수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일배한 사람들, 우파, 좌파, 뭐 악플러 혹은 뭐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 인생과 살아온 배경과 사고방식을 이해하시려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상대가 옳기 때문에 수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철없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상대를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인격체로서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파편화된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너무나도 상대를 비인격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결국 본인의 감정 해소를 하는 것뿐이지 세상을 결코 나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좌우로 갈라지고 남녀로 갈라져서 격하게 싸우면 결국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정치권과 주변국입니다. 어떤 정치적 양극화, 지역 갈등이나 남녀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치인들이 부패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집니다. 왜냐? 좌우, 남녀 이렇게 물어뜯을듯이 싸우면 양쪽의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양쪽 다 일정 수준의 표와 먹거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같이 부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상대를 증오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중도층이 많아지면 질수록 조금 잘못한 정치인은 금방 다음 선거에서 퇴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이런 양극화가 어떤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도 저는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가 언론 권력을 많이 분산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본인의 가치관과 입맛에 맞는 영상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쪽 유튜버가 얘기하는 말들만 계속 듣게 되고, 저쪽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쪽 유튜버들만 계속 보게 되면서 그냥 상대를 말살해야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점점 바라보게 되죠. 그 속에서 점점 사회는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스판에 말이 되어서 남녀 갈등에 동참하거나 보수 진보식으로 어떤 한쪽 진영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연민과 공감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고 대신에 갈등을 일으키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증오에 편성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미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변화할 가능성을 믿어야만 본인도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주식 반드시 오른다, 10배 간다, 이런 말은 들을 땐 속 시원하고 조회수가 높고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참된 이야기는 아니듯이 사회에 대해서도 뭔가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 감정을 해소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참된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읽고 쓰고 그냥 본인 실력만 기르고 초식동물처럼 살라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아마 20년 내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초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편입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황일주 28주차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